9월 3일 진보 인플루언서 전우용은 자신의 SNS에 윤석열 내각 인사 후보자들의 국회 청문회를 두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허위로 답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지금 이 나라는 민주주의도 법치국가도 아닌 법비 절대주의 국가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표현이 다소 과하긴 해도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들에 대한 전우용의 비판도 충분히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잣대를 민주당에 똑같이 들이댈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전 현직 정치인들 중에서 현재 수사 대상이거나 수사 중인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다수의 부패 범죄 혐의 및 선거법 재판으로 거의 매일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이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권력자들에 의한 법치주의의 붕괴를 말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비판점입니다. 이재명은 대중의 선택으로 국회의원이 되었고 당대표가 되었으므로 그의 불법 혐의들은 대중이 이미 용서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투표는 다양한 이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혐의들이 별것 아니라거나 무죄라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단지 윤석열 정권 혹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싫어서 찍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거 당선증이 곧 면죄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우용은 근현대사 박사학위를 소유한 역사학자이자 대학의 교단에 섰던 사람입니다. 일반적이라면 오피니언 리더로서 사회의 담론을 선도할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영주의에 매몰되어 스스로의 시야를 좁혀간 결과 반박할 가치도 없는 반쪽짜리 말만 쏟아내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민주주의도 법치국가도 아닌 법비 절대주의 국가라는 전우용의 비판은 정당합니다. 그 비판이 민주당으로도 향해 있다면 말입니다. 자신의 지지가 법비들을 키워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7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아웃 BC입니다. 네, 호구민입니다. 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이분한테 진작에 몇 년 전에 이미 차단을 다 해가지고 가능간이 이제 그 SNS 사용하시는 제 이제 타임라인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이제 퍼다 나르는 이렇게 캡처 떠가지고 올라오는 걸 주로 이제 이미지 파일로만 접할 수 있는데 이 양반 글을 사실 이 인트로 이번 주 인트로 뭐 쓸까 하다가 이제 그냥 주초였나 이거 보고 한번 써볼까 싶었는데 막상 이 글을 가지고 인트로를 쓰려고 하니까 너무 짜치는 거예요. 글 자체가 일단. 그렇죠. 글이 너무 유치하고 거기에 제가 반박이라고 써봤는데 이 내용도 너무 원론적이고 하니까 유치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한번 썼다가 싹 다 드러냈다가 다른 거 쓸게 생각이 나가 사실 끄집어온 건데. 네네. 근데 쓰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진짜로. 내가 이딴 개소리를 이렇게 친절히 짚어줘야 되나 나도 얼마나 유치해지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양반 서울대 나왔나 아마 그럴 거야. 그리고 네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현대사 박사까지 따고 뭐 여러 대학 교단을 섰어요. 보면은 뭐 영국 교수로도 있었고 뭐 한양대는 어디든가 아무튼 뭐 기타 등등. 그래서 나름 그래서 썼습니다만 뭐 충분히 이제 근현대사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해줄 수 있는 예의가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지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이제 자기 말에 권위를 실을 수 있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한낱 저 같은 고졸다리한테까지 까이는 레벨이 됐을까 참 생각해보면 참 진짜 불쌍하다 한편으로는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나 그렇지만 학력이 전부는 아니다. 뭐 오늘 이제 이따도 얘기할 다른 케이스도 학력이 전부가 아닌 케이스이긴 한데 뭐 학력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어떤 해당 분야에서 그 학력이라는 거 특히 박사학위까지 갔다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분명히. 네. 그쯤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할 뭐 자격이라면 자격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격도 있고, 그러니까 능력도 네. 갖추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석박사 과정에서 이제 논문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그 논문이라는 게 사실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면은 그게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를 갖춰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사고가 일반인 수준은 그러니까 사고의 어떤 그 치밀함이 일반인 수준은 넘어서는 그런 것들이 검증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학위 논문까지는 잘 썼을 거예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박사를 땄겠지. 아, 그럼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쓰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체득이 되는 법이잖아요. 그렇게 수련을 그것도 일종의 수련이라면 수련인데. 아, 그럼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해도 되는 말과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다듬어서 그렇죠. 논문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논문 이분은 이제 더 이상 논문 쓸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인트로그램 이제 진보 인플루언서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전호영 교수라고 많이 얘기를 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 뭐 최근에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호칭을 어떻게 붙여야 되나 이것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엄밀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프로필 가지고 찾아봤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어디 대학에 소속된 것 같지가 않더라고. 다 이제 그 과거 이력으로 남아 있고 프리랜서. 그러니까 보면은 인플루언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진부 이제는. 인플루언서 맞네요. 예, 예. 지금은 이제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입지를 그렇게 좁혀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또 한 분 더 있어요. 이번 주에 문제가 되신 분이. 네. 이분도 공부 잘하고 네, 서울대 법학과를 네. 졸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은 심지어 네, 당대표를 하고 있는데 네, 페이스북에 끄적였다는 글이 네, 이게 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를 가지고 하는 얘기 같은데 뭐 이분도 의혹이 여러 나오고 있나 봐요. 네, 네. 그런데 이런 말을 썼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 사위 채용, 나의 딸 장학금 수령,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사용권을 들쑤신 검찰이니만큼 적어도 심우정 후보 자신의 장녀의 채용, 대학원 장학금 수령, 특수활동비 건은 밝혀야 한다. 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네, 남겼더라고요. 네, 네. 거의 뭐 전우용 박사건만큼이나 유치한 취하죠. 그리고 상당히 이 사람은 또 당대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란 말이죠. 네, 네. 훨씬 더 매우 심각한 건데 이렇게 되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 뭐 사위 그다음에 뭐 조민의 장학금 김혜경 법인카드를 만약에 무시하고 아무런 문제 삼지 않으면 네.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이 사람의 이런 의혹들도 그러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건가? 그렇죠. 이게 공평하잖아. 지금 형평성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국 당대표가 조국 대표라는 사람이. 그럼 이 형평성에 맞게 다 무시해도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결과적으로 이 조국의 주장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데 내가 일조하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왜 혼탁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느냐? 조국은 스스로 자기한테 지금 이제 가해지고 있는 뭐 재판 같은 것들이 부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당함의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뭐 단죄할 수 있는 그런 부정부패는 별로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정말 얄팍한 게 보이는 게 김혜경과 뭐 자기 딸과 그다음에 이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그렇죠. 문 전 대통령님의 사위 네. 이거를 한 대 엮어가지고 그쵸. 얘기한다는 거는 이게 진짜 비열하죠, 사실은. 엄청 비열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뭐 이따가도 그 문제 약간 얘기하긴 하겠지만 대통령님이 퇴임하실 때 그때 이제 손석희랑 인터뷰 하시면서 네. 뭐 누가 지켜줍니까라고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는 그 당시에 굉장히 시니컬하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기도 했지만은 그게 한편은 가장 이렇게 담담하게 현실을 직시한 그런 발언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게 보면 결국 조국도 지금 이용하는 거잖아 대통령이. 그렇죠. 네네.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들 이용하려고만 들지 누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앞장서 주겠냐. 뭐 이제 그런 현실을 이제 가장 그냥 담담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조국 그걸 보고 진짜 여기 쌍욕이 나왔었는데 야, 이 새끼는 그냥 이용하려고만 두는구나 하고 방패는 내세우는 거지 사실상. 그렇죠. 정말로 충정이 있으면 자기 문제랑 대통령의 문제를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해야 정상이지. 맞습니다. 예, 맞아요. 네, 네. 충정이 정말 이재명도 그렇고. 그렇죠. 충정이라는 게 있다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내 거는 내 거고 저건 저건데 저거는 진짜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참 인간들이 참 그래.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왜 이렇게 우리 같은 이런 장삼이사만도 못한가 사람들이. 전국에 진짜 초등학생
분들께 매우 죄송하지만 이거 진짜 초딩도 안 하는 짓입니다. 이거 이런 거는. 아니 뭐 초등중에도 그런 친구들도 있긴 있겠지. 근데 초등학생이 그러면 이해를 하지. 초등학생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것들은 지금 뭐 환갑 넘었잖아 다들. 조국도 환갑 넘었지. 이제 넘었나? 뭐 하여튼 뭐 넘었건 안 넘었건. 배울 만큼 배우고 누릴 만큼 누리고 처먹은 인간들이 이러고 있으니 네. 성질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그 계엄 장사질을 했다가 이제 좀 접었어요. 뭐 이제 김윤석이 뭐 계엄 장사질 시작해가지고 민주당 몇 명 군인 출신 뭐 의원도 뭐 한 소리 하고 그랬는데 뭐 저번에 저희가 이제 잠깐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것 자체가 지금은 계엄령 운운하는 것 자체가 계엄령 혹은 쿠데타도 마찬가지고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런 군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내부 소리가 밖으로 안 새어 나올 수가 없다니까 군 구조 자체가 지금은. 지금 뭐 군에서 터지는 사고들 다 언론 보도 이전에 그 군에 이제 자녀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부모님들 커뮤니티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 내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판이니까 보안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상. 아니면 그게 뭐 예를 들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폰 같은 걸 다 걷는다고 칩시다. 만약에 어떤 그 뭐 이제 뭐 쿠데타든 계엄령이든 발동하기 전에 이제 기밀을 유지를 하겠답시고 병들한테 폰을 다 걷고 외부에 연락 못하게 막았다고 칩시다. 그럼 막으면은 막은 것 자체로 이상 현상이 이상 징후가 이제 발현이 되는 거잖아. 왜냐면 부모들은 그동안에 자식들이랑 계속 소통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카톡이고 SNS고 전화가 또 끊겼다. 이러면은 그것 자체로 징후가 보이는 거잖아. 그럼 또 부모들 커뮤니티에서 말이 나온다고 야 이거 지금 어디 부대 자식들 연락 안 되더라. 이 부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또 그런 말들이 모이면은 이거 군에서 뭔 짓 하려는 것보다는 정황은 충분히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아는 분이 국방부 그 정문인가 육본인가 국방부 정문 지키는 네네. 방위병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공익근무요원 비슷한 네. 건가 하여튼 그런 거였는데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 되기 전에 진짜 전두환의 위세가 남달랐다는 거를 아셨던 게 뭐냐면은 거기 이제 높은 곳이니까 원스타, 투스타 이런 사람들이 수출했더라들.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은 자기 차를 못 끌고 온대요. 왜냐면 뭐 널린 게 그 별 한두 개짜리 그러니까 장성들이니까. 그래서 항상 버스 타고 온다는 거야. 이렇게 버스 그 별 표시하는 버스에다가 별들 잔뜩 이제 실어가지고 셔틀이 별 셔틀이구만. 별 셔틀이 있는데 전두환만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준장이었나 소장이었는데 유일하게 전두환만 자기 차로 그 정문을 통과하는 그런 별이었다. 짬밥 찌끄레기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례적인 뭔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소문이 좀 더 쉽게 돌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상 어떤 식으로든 징후는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두 번의 쿠데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 박정희와 전두환 네. 이렇게 한 가지씩 있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장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장악도 돼 있어야 그 세력들이. 되고, 장악이 된 상태에서 내부 정보가 어떻게 밖으로 새나가지 않을 수 있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장악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딱 자기들끼리 딱 짬짬이가 된다. 정보 통제가 되는 거지. 정보 통제까지 가능하다. 그건 일단 오래돼야 되고 그 조직 자체가 마치 옛날 하나회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탁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조직이 있었냐가 일단 첫 번째가 되겠고 그 조직이 없었고 이제 만들어진다. 그러면 한참 멀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김민석이 근거라고 제시한 게 뭐 윤석열 뭐 초등학교 동기였나? 동문이었나? 고등학교 동문인데. 뭐 충청 무슨 충암고인가 뭐 이제 거기 군 요직에다가 갖다 박는다 자기 동문들. 지금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전 국방부 장관 이제 안보실장 같고 뭐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 올라온 게 그 경호실장인가 하던 사람이잖아. 그 사람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이제 징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인사 행태 자체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지. 뭐 그건 이제 충분히 타당한 비판인데 그걸 가지고 이게 쿠데타의 징후다, 아니 뭐 계엄령의 징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진짜 택도 없는 소리인 거죠. 한참 멀었죠. 네. 이거 진짜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행동이거든요. 네. 전두환도 목숨 걸고 한 거야. 그렇죠. 그 지네 그 따까리들 데리고 병사 쌍 몰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가 이제 지금 뭐 정부나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강하게 반박을 했고 뭐 이제 그 저기 좀 손모가지 걸어라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발 물러선 상황이고 뭐 김민석을 이제 말끝을 흐립니다 슬슬. 뭐 처음에 이제 한동훈이랑 토론하겠다 뭐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거 한동훈이랑 토론하는 장면이 나오는 순간 김민석 몸값 엄청나게 오르는 거잖아. 자기 체급 장사잖아 사실상.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은 대응 안 하고 국민의힘 이제 뭐 일부 의원들이 이제 나랑 토론하자 그러니까 그거 막 다 이제 제껴놓고 그건 거부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뭐 윤석열 정권이 뭐 국회의원들 탄압 안 하는 거 뭐 약속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웃긴다. 네. 이게 뭐 그 나름 친명계 중에는 이렇게 정치 경력도 오래되고 네. 가끔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말도 한다는 네. 정성호 이 양반은 네. 정성호 의원은 네. 어느 그 라디오 시사 프로 방송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이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제보 들어오는 제보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소리를 하죠. 네. 그리고 제보는 당연히 상상력에 기반을 한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제보를 근거로 얘기를 하려면 그 제보를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제보를 검증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인 거지. 그렇죠. 그거 제보 들어왔으니까 이 얘기한다 그러고 같으면 그 제보하는 그 제보자가 그냥 뭐 저기 언론에다 제보를 하든지 유튜브로 자기 유튜브 채널 봐가지고 얘기하면 되지. 그걸 왜 국회의원이 따로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그 제보만 신나게 받아가지고 인생 자기 인생 전부를 말아먹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김의겸? 에휴 참.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이 이거 사실 이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요 비슷한 썰로 이제 재미 본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 2011년 박근혜 탄핵 전국대 그때 이제 17년. 예. 그때 이제 추미애가 예. 그때도 김민석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뭐 추미애 김민석 이제 추미애는 당시에 당 대표였으니까 이제 주로 이제 메이저 매체에 많이 나와서 그랬고 김민석은 이제 새날 같은데 나와가지고 엄청 썰을 풀었다고 관련해가지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또 비교가 안 되는 게 그때는 대통령 탄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엄청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쿠데타도 사실 근거는 없었어요. 근거는 없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개연성이 좀 더 무르익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그 탄핵 심판을 받는 중이었잖아 박근혜가. 근데 진짜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시위를 하고 있었고 광화문에 매주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탄핵이 기각됐어. 그러면은 진짜로 혼란이 일긴 한동안 있을 거거든요. 그럼 소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에 뭐 대비를 하기 위한 걔네는 또 그 청와대 당시 청와대에서는 아유 기각 당하겠지 막 이러고서 막 있었대잖아. 뭐 이제 그 뭐 소요 사태 대비한다고 해도 그건 뭐 쿠데타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계엄. 그건 이제 쿠데타가 아니라 이제 계엄인데 그나마 지금보다는 그때가 가능성이 있지. 지금은 뭐 거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시나 또는 전시에 준하는 어떤 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아니 그런 게 뭐가 있냐고 지금. 그리고 계엄 선포하잖아. 그럼 좆대는 만에 하나 정말로 그 걔네들이 말한 것처럼 계엄이 선포가 되면은 좆대는 거예요. 그럼요. 그 대외적인 국가 신인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혼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진짜로 그 재무돈 파는 짓이라 가지고 순식간에 남미 국가 수준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뭐 택도 없는 소리고. 뭐 전병헌 대표도 이제 그 관련해서 9월 4일날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게 그 이재명이 만약에 그 사법 그 1심 판결 나가지고 지금 이제 선거법 판결 곧 나잖아. 네네. 그래서 이제 피선거권 박탈까지 가버리면은 거기 그 관련해서 이제 뭐 그 저기 뭐야 개딸들이 광분을 할 텐데 아마도. 네.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발언 던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좀 부추기는 면이 있는 거지 김민석이.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지적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충분히 한번. 그거는 합리적이네요. 충분히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참 김민석 진짜 정치 더럽게 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김민석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람 고쳐서 못 쓴다. 네. 김민석이 우리 당에 복귀할 때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당이 아니지 민주당이 복귀할 때만 해도 모양새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당대표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복귀를 했잖아. 네. 그 저기 뭐 민주당이라는 아니다. 추미애 때. 아니 그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들고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그게 추미애 때야. 그게 추미애 예, 때인가? 추미애 때예요. 아니 그 저기 대선 직전에. 아니 그 저기 뭐야?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줄임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게 더불어민주당이 그때는 더민당이었나? 더민주였는데 예, 그냥 약칭은 더민주, 예. 풀네임은 더불어민주당 이렇게였거든요. 근데 이제 추미애 때 김민석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민주당으로 써도 되게. 네네. 김민석이 정통민주당인가 뭔가로 그 알박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알박기 네. 하고 있었죠. 아무튼 뭐 이제 그때 그래도 들어올 때만 해도 뭐 그래 뭐 과거에만 실수한 거다. 그리고 자기가 나름 좀 반성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들어왔거든. 그때 자기 변명 많이 했어. 변명 많이 했지. 그것도 김어준이 그 세탁 잘해줬지 그때. 엄청 빡세게 돌려줬지 세탁기를 아주 그냥 표백제 엄청 풀어가지고 유한락산통 다 풀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제 세탁기를 해줘가지고 그냥 뭐 그런갑다 했는데 지금 와서 이 정치질한 거 정말 추잡하구나. 지금 이거 좀 김민홍하고 자기 형 김민홍 연대해가지고 김민홍은 이걸 빌미내가지고 뭐 집회 또 집회 파리피플질 또 하려고 그러고 있고. 아니 이미 계속 하고 있다던데요? 그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뭐 개헌 반대 집회 그런 거야? 매주 그냥 모이고 있나 봐. 그냥 윤석열 탄핵 뭐 하겠다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계속 했는데 이제 이 담론을 끄집어 온 거지. 끄집어 온 거지. 참 얘네 이 집안도 참 추잡스러운 집안이야. 아휴 어쩌다가 이 지경으로 갔을까 여기도. 뭐 한때는 나름 뭐 저희 민주화 투쟁에 뭐 선봉 그런 소리를 들었을 텐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서울대잖아. 네, 여기도 서울대지. 참. 근데 서울대 학교가 크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많긴 한데. 김민석 지금 이제 말꼬리 흐리고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이걸 믿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장사 속으로 하는 거라는 게 뻔히 보여. 장난친 거지. 의도가 뻔히 보여. 그래서 더 추잡하다. 그것도 좋다고 이재명도 써먹었잖아. 한동훈 만날 때도 써먹고. 써먹었다가 그냥 뭐 본전도 못 찾고 이재명은 뭐 재판에서도 본전도 못 찾을 소리하고 어제 못 봤는데 그 백브리핑에서 했던 얘기 중에 그게 있거든. 그 이제 그 김문기 씨 아냐 모르냐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검사가 이제 슬쩍 던진 질문 중에 뭐 그러니까 골프 자주 치십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막 승질을 내면서 그거는 내 프라이버시랑 직무랑 관계되는 말이라서 답변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질문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거든. 이재명이 이제 김문기 씨랑 골프 친 것 같기는 한데 나는 그 사람 잘 모른다. 그 기억도 안 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뭐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되냐면 골프를 굉장히 자주 쳤을 때 골프를 굉장히 자주 치면은 이 사람하고 치고 저 사람하고 치고 하기니까 누구랑 골프 쳤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한두 명이랑 골프 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지. 그 뭐 매일 뭐 점심 식사를 식당에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밥 먹는 사람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뭐 직장 동료랑 매일 밥 먹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고 치면은 그러면 뭐 몇 월 며칠 누구랑 밥 먹었는지 아니면 뭐 나랑 한번 밥 먹고 지나간 사람이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재명이 만약에 자기가 골프를 자주 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도의적으로 야 공직에 있는 새끼가 무슨 골프를 자주 치는 게 말이 되라고 욕을 먹을 수는 있지만은 사실 김문기 씨 케이스에 관해서는 변명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었거든. 근데 이재명은 승질을 내면서 답변을 거부했는데 이제 마치 이제 골프를 자주 안 친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답변을 거부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은 야 골프도 자주 안 치는 새끼가 뭔 그 골프 친 사람 기억을 못 하는 게 같이 골프 친 사람을 기억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그런 반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승자박을 해버린 거지 이재명은. 무슨 얘기하다 이재명 얘기가 나왔지? 그 한동훈이랑 만났을 때 계엄 써먹었다고 김민석이 한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재명은 뭐 이렇게 본전도 못 찾을 소리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이렇게 뻔히 드러나는 사실관계나 이렇게 논리적 구조 같은 거를 스스로 무시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그게 정신에서 얘기를 했던가 뭐 이재명이 보면은 말을 안 되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다만 이제 그 말 안 되는 소리를
굉장히 호소력 있는 제스처랑 어조로 말을 한다. 그렇게 이제 평을 하셨던데 그 김전 행정관이 그 말씀을 하셨던가 가표스님 그 말씀하셨던가 그렇던데 저도 그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관계에 밝지 않거나 그런 걸 안 따지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먹히는 거죠. 진짜처럼 말한 거 진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논리적 구조를 좀 더 논리적 구조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뭔 개소리를 하고 있나 그런 반응만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번번이 처발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근데 개딸들은 이제 다 그걸 팬심으로 무시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개딸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까지 그 뭐 지적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뭐 그 사람들도 대부분은 그냥 멀쩡하게 일상생활 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러니까 그게 지적 능력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그 지적 능력을 제한한 거지. 어떤 자기 행위를 어느 방향성을 이미 정해놓고 그쪽으로만 행동을 하니까 사고 자체가 네. 제한된 사고밖에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인트로에 적은 전우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9년 돼서 공부해서 박사까지 땄으면은 진짜로 그 정치사 같은 것도 빠삭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자기 시야를 스스로 자기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을 정해놓고 네. 시야를 좁혀버리니까 이런 똥멍청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느 이재명 지지자분은 나는 그냥 민주당이 개헌 막았다고 생각할란다. 막 이러잖아. 그게 김어준식 논리거든. 그래. 내가 막았다고. 우리도 그럼 할 얘기 굉장히 많아. 뭐 이재명 조만간에 불륜설 하나 터집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무 얘기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막은 거라고. 이재명이 불륜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얘기하니까 찔끔해가지고 호텔 결제까지 했다고 그냥 집에 왔다고 우리 방송 듣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게. 참 깝깝합니다.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네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 김종민 의원이 탈당을 하셨어요. 주 초에. 네. 이거 이제 관련해 가지고 뭐 저는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보면 이제 그 이제 김종민 의원을 그 동안에 이제 많이 지지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일찌감치부터 이제 배신 때리려고 한다, 통수 치려고 한다, 아니면 이제 뭐 이낙연 대표 지으려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또 보면은 탈당 이후에 이제 진해찬은 책임위원이었나요? 그죠? 네네. 언론 인터뷰하신 거 보면 이제 뭐 지우기 하려고 했다 그런 식의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 네, 시사 온이랑 가진 인터뷰였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진해찬 책임이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그게 가장 인상적으로 나왔죠. 그러니까는 총선 끝나고 후에 네. 자신을 당 대표로 추대해 주기를 그렇죠. 바라는 눈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총선 이후에 좀 이낙연 대표 지우기 얘기는 신경민 전 의원께서 말씀을 네. 하셨었죠.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실 수 있게 됐으니까 하시는 건데 저는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민 의원 지지하셨던 분들을 뭐 잘못된 판단을 했다거나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당 인사니까. 그게 이제 뭐 뒤에서 뭐 설령 이제 김종민 의원이 우리 그 당시에 정황 보면 이제 그 광주 출마 종용한 것도 어느 정도 언론 보도로도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뭐 이제 김종민 그 당시 대표가 네. 새로운 미래 대표가 네. 뭐 이렇게 언론사 인터뷰 같은 거 하면 네. 뭐 이낙연 대표님 광주로 내려가서 출마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본인이 많이 하셨었죠. 그리고 이제 이낙연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목적인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거 원툴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했으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낙연 지우기라고 이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대놓고 이제 안 했던 이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그리고 뭐 김종민이 지금 탈당을 했지만은 당시에 어쨌든 우리 당에서 나온 유일한 현역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총선 시절에 뭐 김종민 통수 친다 소리하고 다녔던 게 저는 뭐 지금 와서는 이제 그게 그 말이 맞는 말로 입증이 된 거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 얘기했던 게 저는 옳았다고 그 얘기를 한 게 옳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도움이 안 되거든.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그걸로 그러면 김종민 지지하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냐면 설득도 못 해요. 그리고 설득해봤자 그럼 어쩔 건데 저거 통수 칠 새끼니까 그럼 당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야 총선 때? 그것도 아니잖아.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럼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반대자들이 그러면 그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뭘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굉장히 뭐 그때 이제 근데 뒤로 들리는 말들은 굉장히 많았죠. 뒤에서 나오는 말들은. 근데 그런 것들은 대놓고 근거로 들이댈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거는 저는 뭐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옳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뭐 김종민 반대하셨던 분들이 뭐 틀렸다 그렇게 또 나무랄 일은 아닌 거고 왜냐하면 지금 어쨌거나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김종민 그 의원을 지지하셨던 분들을 뭐 나무랄 거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당시에 지지했던 것도 그 자체로 명분이 충분했고 정당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지금 보면 뭐 내가 옳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김종민 의원 반대자분들의 태도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김종민 의원 지지했던 분들 중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가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나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말씀도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거는 네. 아니겠죠. 그것도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이건 사실은 그렇게 우리 당원들끼리 하나의 어떤 반목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싸울 일은 아니다. 이 케이스를 가지고. 이 책임이다. 뭐 네. 아니다. 이 책임이다. 네. 이게 할 거는 아니죠. 네, 아니죠. 네, 그냥 탈당으로만 국한 지어서 얘기하면 그리고 이것을 잘못이라고 본다면 그럼 김종민 의원이 잘못하신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탈당 결정한 것도 김종민 의원 그렇죠. 본인이시고.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김종민 의원 관련해서 이거 한 가지는 좀 이거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당시에 이제 후원하셨던 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네, 그 저기 뭐 근민 캠프에도 돈 없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그렇죠. 네. 계좌 채운 건 연 대표님밖에 없었고 당시에 출마자들 중에. 그래도 아마 이제 이낙연 대표님 빼고 가장 많이 모였을 법한 사람은 그렇죠. 김종민 전 대표죠. 김종민 전 대표 아니면 이제 뭐 홍영표 의원 정도일 텐데. 뭐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모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네. 우리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지지자들도. 네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셨단 말입니다. 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실망을 하셔가지고 이제 후원금 반환 요청을 하셨는데 그 사무실에서 이제 단순 변심이라고 그렇게 이제 반박을 그렇게 이제 답변을 내놨어요. 단순 변심에 의한 후원금 반환은 안 된다. 뭐 그렇게. 그게 그 중앙선관위에 가면 나오던가 하여튼 네네. 검색하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 신청을 할 수 없다. 선거법이 그렇게 나오죠. 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아마도 그 김종민 의원실 측에서도 후원금 주는 게 좋지는 않을 테니까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환 저희가 해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뭐 안 해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 근데 좀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이게 뭐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샀어. 그래서 근데 써보니까 받아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반품을 하려고 하면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은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물건이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국회의원 후원은 내가 물건 산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까 물건 사는 경우는 그래도 내가 물건이 남잖아. 그러면 그렇죠. 눈물을 머금고 뭐 당근에다 내놓기라도 할 수 있는데 뭐 김종민 의원 내가 당근에 내놓을 거야?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뭐 물건을 비유하자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 삼성 물건이라고 샀어. 네. 그래서 이제 물건 받아가지고 며칠 썼는데 며칠 썼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가 보니까 삼성 마크가 스티커로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삼성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런 케이스 아니야 이거 탈당한 거는. 그렇죠. 그건 변심이 아니라 물건이 갑자기 포대가리가 됐어. 물건이 알고 보니까 포대가리 된 물건인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후원자들 단순 변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문제는 분명히 아닌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매뉴얼을 어떻게 응대했어야 했냐 이거는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됐을 부분인 것 같긴 하지만 적어도 이거를 단순 변심이라고 그러니까 후원자들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좀 도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게 엄연히 김종민 의원께서 탈당을 하는 바람에 생긴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원인 제공자로서 의원실에서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지. 뭐 송구하다 이런 식의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거지 하다못해. 그렇죠. 네. 죄송하다 뭐 저희가 이제 뭐 정치적인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어쩔 수 없다 그렇게라도 변명이라도 하든가. 이걸 마치 법적인 문제인 것처럼 단순 변심은 저희가 반환해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짜증나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그 전병현 당대표도 이제 뭐 안 좋게 헤어진 거 아니다. 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랬었죠. 그거랑 별개로 좀 의원실에서 이렇게 응대하는 건 안 좋게 헤어진 게 되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지금 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다시 예를 들어서 기분처럼 다시 안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만 뭐 그럴 수도 없죠. 없죠. 예. 틀림없이 이 바닥에서 다시 이제 반이재명 전선에서 그러다 보면 다시 만나게 되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김정민 의원 뭐 본심이 뭐 결국 배지 달고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사람 그 양반 본심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김정민이 이재명의 밀정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근거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저기 그 세종시 후보. 네, 세종시 후보 그렇게 민정에서 단칼에 잘라버린 게 김정민이랑 뭐 쌈싸미가 했었던 거 아니냐. 이제 뭐 그렇게 보려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제껴놓고 본다면은 결국은 반이재명 전선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의원실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너무 거대해졌더라고. 이게 김종민 의원이 네. 일부러 저쪽 안 따라가고 네. 한 게. 네. 이낙연 대표 발목 잡으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뭐 양소영 데리고 오고 뭐 조기숙 교수 데리고 오고 막 이게 다 우리 새로운 미래를 망하게 하려는 빅픽처였다. 뭐 이러는데. 그러는데 사실 에이, 설마. 그때까지 여조만 쭉 놓고 봐도 그렇게까지 수수고 주저앉히려고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못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말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은. 네. 그리고 사실 차라리 세밀에 주저앉히려고 뭔가 음모를 꾸몄다면 조국당의 출연이 거기에 더 가까운 거지. 우리로 갈 표를 뺏어 먹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조국당 없었으면 그 표 다 민주당으로 갔을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크게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구도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이제 김종민 의원 관련해 가지고 당원들끼리 이렇게 서로 내 말이 맞았다, 내가 옳았다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탓하거나 상대방한테 사과를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와 별개로 김정인 의원실의 응대는 참 많이 그렇다. 한심 좀 안 좋다. 많이 안 좋다. 이러면은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같이 탄탄한 그런 대기업이 아니면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김정인 의원 그 탈당하시면서 이제 그 SNS에 남기신 글 보고 저도 그것도 좀 화가 났던 부분이, 이제 세미래가 선거에서 실패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좀 당원 탓을 하는 듯한 그런 이제 뉘앙스의 말씀을 하니까, 본인이 이제 하려고 했던 그 정치가 우리 당에서 구현이 못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민 의원이 뜻한 바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 당에서 잘 안 펼쳐졌다 그러면은 그건 김정민 의원 본인의 실력이 부족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요. 노무현 대통령님 그때가 2000년이었습니까? 선거 실패 부산에서 깨지고 나가지고 그 다음날 쓰신 글이 뭡니까?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전해온 그 말씀이에요. 김정민 의원 노무현 대통령님 직계라고 스스로 말씀하시잖아. 근데 밭을 탓하고 있습니까? 어느 밭에 가시려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안 됐고 그래 새로운 미래에서도 안 됐어. 그럼 어디 가시려고? 조국당이라도 갈 모양인가? 조국방에 가면 그쪽 당 가서 당대표 하실라나? 몰라. 매우 그러니까 힘든 환경은 맞는데 거기서 뭔가 만들어내는 게 그게 정치라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려면은 진짜로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지금 당장에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다면 길 수도 있죠. 한 3년 정도 남았으니까. 대선까지라고 본다면은.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또 이제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어쨌든 간에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야 되는 일인데, 이건 총선 뜨고 꼴랑 한 2, 3개월 우리 당에 들어온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겠구나. 올해 초에 들어오셨으니까. 네네. 그 기간 좀 해보고 지금 이걸로 안 된다 그러고 나가는 거는,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마도 이제 아쉽다. 이제 김정민 의원의 태도가 아쉽다. 이제 그런 표현을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아닐까. 태도, 판단, 네. 그다음에 결과들 다 아쉽습니다. 다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인석의 케이스를 보면은 또 이런 걸로 해서 또 결국은 그런 선입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람 고쳐서 못 쓴다, 아니면 사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버린 것도 참 씁쓸하고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오늘은 오랜만에 스몰 토크가 좀 길어졌네요. 네네. 네. 왜냐면 본 내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랬습니다. 본 내용을 스몰 토크로 넣을까 그랬나? 네, 그래서 이제 저희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후원 댓글을 통해서 리트 오드리님 후원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4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6-019-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골뱅이 AIRSEE 숫자 12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그 배송 박스에 넣어서 웰컴퓨터로 반송해 주시면 편하게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9월 한가위 게이밍 풀세트 이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135만 원 상당으로 이제 모니터랑 그 PC 주변 용품 일체를 이제 다 드리는 건데, 이게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중가랑, 그러니까 다나와 최저가랑 비교를 해도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싼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밍 PC를 혹시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또 이제 지금 그 댓글 팔로우 이벤트를 다시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새로운 경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이제 13일 추첨을 하는 이제 이벤트고, 뭐 그 참여 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팔로잉, 그다음에 요 이벤트 글 리트윗.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경품은 이름이 뭐야? 일명 독거미 키보드라고 합니다. 네, 올라 F98 기계식 키보드인데 이것도 이제 그 유무선 겸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독거미 그러는데 이게 왜 독거미냐면은 이게 중국 회사거든요. 네네네. 중국 회사인데 회사명이 랑주예요. 랑주 한자로. 늑대랑자에 거미 주자를 네. 써서 그래서 이 랑주가 이제 타란툴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구글 번역기 돌려봤거든요. 원래 이제 늑대검이라는 종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늑대검이라고 그렇죠. 있는 늑대검이랑 타란툴라는 다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한자로 늑대검이라고 썼는데 요건 또 저기 중국어로는 타란툴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회사 마크도 보면 실제로 그 좀 삐죽삐죽하게 생긴 스파이더맨 마크처럼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독거미 키보드라고 부르는 건데, 요 제품이 요 근래에 이제 많이 풀렸는데 이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뭐 한 2-30만 원대 고급형 키보드 압살한다. 네네.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인데, 여기 지금 이제 경품으로 나온 거는 대략 한 시중가가 6만 원대 후반에서 직구했을 경우에 네. 6만 원대 후반에서 한 7만 원대 정도로 형성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뭐 이제 키보드에 눈독을 들여서라도 한번 이벤트에 참가해 볼 만하다. 네. 그래서 많은 관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달품운동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운동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운동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 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호두광정, 에그타르트, 그리고 소금빵까지 절찬리 판매 중에 있습니다. 판매 중인데 지금 이제 잠시 개점 휴업 상태로 네네네. 사장님 쾌유를 빌겠습니다. 좀 호전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더 휴식이랑 회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빠른 네. 회복을 빌겠습니다. 워낙 좀 건강하신 분이라 가지고 좀 근데 잘 쉬시면은 금방 나을 텐데 또 이제 근질근질 하셔가지고 또 움직이다가 도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조금 들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발 푹 쉬세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제 6일날 임명이 됐는데 이 양반이 좀 문제가 많아요 보니까. 뭐 저는
저로서는 제일 싫어하는 그런 유형이라 가지고 뭐 그래 또 이름은 안창호입니다. 심지어 한자가 같습니다. 아 한자까지. 네, 한자가 같고 이분이 또 제일 존경하는 위인이 안창호 의사라고 합니다. 네. 자기랑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아. 네. 네. 좀 이제 면면을 살펴볼 텐데 이제 9월 3일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노정민이 민주당 의원으로 청문회에 나왔더라고. 노정민도 참 그 YTN 해직 기자가 된 게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네, 네. 결국은 배지까지 달았네요. 네. 몇 년 전에 지하철에서 한번 본 적 있는데 좀 방송 나온 사람 티는 나더라 보니까 멀끔해가지고 키도 네네. 크고 그런데 이동용 따까리나 하더니 배지나 달고 아 그랬나요? 뭐 직접적인 따까리는 아닌데 그 YTN이랑 있을 때 이제 좀 많이 교류가 있었죠. 아 그때 이동이, 그때. 예. 이제 그 노정면 그 민주당 의원이 이제 질의를 한 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안창호 이 양반이 이제 과거에 출간한 책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신체 노출과 성충 등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거 좀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창호가 외국에서 그런 보도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래서 노정면이 그런 인식이 성범죄를 두둔한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나라고 하니까 이게 왜 성범죄를 두둔하는 거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 당시 후보자가 이제 임명됐다고 했죠. 네. 예. 그러니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굉장히 성의 없이 대답했네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그런 보도 있었다. 이게 왜 성범죄를 도둑하는 게 되느냐면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가해자 잘못이 아니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진짜 이거 오래된 얘기죠. 네. 피해자가 그 옷을 그렇게 입었으니까 네. 그런 험한 일을 당한 거지 이런 네. 거잖아. 그렇죠.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죠. 네. 뭐 이제 물론 저는 그 뭐 시선 부분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굉장히 이제 눈에 띄는 옷차림을 했는데 쳐다보는 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다. 그런 거에 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 화려한 옷차림이라는 것, 그다음에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라는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일정 부분은 뭐 그 옷을 입으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기분이 좋거든요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나는 그거 본질적으로 철학적으로 파고들면 내가 기분이 좋거든요라는 거는 충분히 논파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차림새라는 게 결국은 바깥을 향하는 거지 안으로 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만족이라는 것도 그 근원은 바깥으로 향하는 데서 오는 자기만족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다퉈볼 여지가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성범죄라는 거는 가해자의 잘못이 범죄잖아요. 그렇죠. 범죄는 네. 가해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네네. 가해자가 지가 안 했어야지.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금 요즘 각종 택배들 문 앞에 놔두고 오잖아. 네네. 그 택배 들고 가면은 그러면 그 택배 문 앞에 놔둔 사람 잘못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말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창호가 이게 국외에 서 번째를 두둔하는 거냐 그러는데 단순 논리로 답할 수가 있다고. 그냥 가해자 탓을 모든 범죄는 가해자를 탓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좀 피해자를 탓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를 두둔하는 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인식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죠. 이게 좀 이거부터 좀 많이 깝깝하고 그리고 이래서 민주당 의원 김성애가 또 질문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공산혁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이건 이제 다른 거를 사실은 염두에 두고 던진 질문인데 안창호가 마침 그 의도를 알아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오 마크시스트 중에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들었다. 들었다. 여러 상황을 지켜볼 때 가능성 제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거 무슨 뭐 김민석이 그 계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옛날에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녔거든 이 사람이. 그래서 사회주의자들 중에 네오 마크시스트들 중에 동성애를 사회혁명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일단 네오 마크시스트 하지만 이 양반이 말하는 공산주의라는 것도 지금 기존 공산주의 체제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은 뭐 과거 소련이나 네.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수자들 심하게 탄압받아요 여기는. 그렇죠. 그 근래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가지고 러시아에서 모병 광고를 두 번을 TV 광고를 내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아마 작년에 나오고 올해 나오고
좀 2번 나온지 3번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 TV 광고 내용이 뭐냐면은 남성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뭐 그런 하찮은 일을 하는 게 남자냐, 군대 가서 총 들고 싸우는 게 남자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처음에. 그걸 엄청 욕을 먹었어 작년에 나와가지고. 올해 이제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그 광고를 패러디를 해가지고 그대로 그 광고 그대로 따가지고 패러디해가지고 나는 사람 죽인 짓 하기 싫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을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 올해 이제 광고가 새로 나오는데 올해 나온 광고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냥 게이 혐오예요. 게이 혐오. 그래서 이제 게이들은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남자고 바깥에 있는 저 게이 같은 새끼들은 쓸모없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의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개명한 시대에도 러시아에서 나오는 광고가 이제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네오 막시스트 쪽으로 그러는데 네오 막시스트라는 게 지금 실존한지도 모르겠고 네오 막시스트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오 나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네오 막시스트 저 처음 들어봅니다. 예. 예. 뭐 삼인주의자를 네오 막시스트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전혀 결이 달라요. 그렇죠. 같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성소수자는 더 심하게 탄압을 받는다. 그래서 이 양반은 좀 뭘 근거로 좀 뭐 들었다라고 하는데 뭐 어디서 들었는지 뭐 누가 한 얘기인지 이것 좀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대답이 성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공격적인 그런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과거 발언 중에도 이제 이 성 관련해 가지고 한 얘기들이 좀 그래요 보면은. 부모가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이 성교육을 배제해야 된다. 그리고 집에서 가르쳐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이제 좀 요걸 이제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죠. 이제 공교육을 통해서 지금 이제 성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뭐 진보적인 뭐 전교조를 필두로 하는 진교적인 교육계에서 학생들한테 성 다양성 같은 걸 자꾸 이제 주입함으로써 학생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거나 뭐 동성애에 이제 뭐 빠져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소리도 과거에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힘의 강병구가 자유 발언할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년 7월에 동성애 진단과 대응 전략이라는 책을 냈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되고 나면 인류가 짐승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판받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냐라고 이렇게 이제 판을 깔아주니까 한다는 얘기가 많은 나라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에는 단순히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간, 하물며 기계간 이런 개념까지 나간다. 외국에 관련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맨날 외국에 뭐가 있대. 아니 잠깐만. 아니 책을 썼다며. 네. 동성애 진단과 대응 전략이라는 거 그런 거를 자료를 뭐 그렇지. 입수를 해서 참고로 해가지고 내용을 실었을 거 아니야. 인용 그 주석을 달아야지 인용을 했으면은. 뭐 어디 뭐 외국 DC 같은 데서 봤나? 아 그리고 이쪽 보면 이제 일단 수간은 이거 지금 이제 뭐 그 차별금지법 이전에 동물 학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간은 금지됩니다. 성적 다양화를 인정한다고 해도 수간은 안 되는 거고. 그럼 옛날에 막 그 기사 같은 거 있었어. 막 그 미국 같은 데서 그 자기가 기르는 양이 갑자기 뭐 비명이 질러가지고 가봤더니 뭐 이상한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그쵸, 자신이 기르는 양을 겁탈하고 있었다. 겁탈하고 있었다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미국은 당연히 이제 총 맞지. 뭐 이제 기계간 같은. 그러니까 이거 뭔가 굉장히 아스트랄해지는데 이거 없진 않으니까 그 자동차 주입구에 대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자기 차이는 걸 뭐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남의 차이 그러면 이제 뭐 그 재산 손괴 같은 걸 이제 걸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그냥 이제 범죄의 영역에 들어가는 얘기들까지 좀 끄집어내고 있고 이 성적 정체성이라는 건 사실 개인 자유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수간이나 기계가 남의 기계에 대해서 그러는 거는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어머니 범죄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수간은 그 자체로 동물 학대가 되기 때문에 제껴놓고 그리고 이제 뭐 성적 정체성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막 그 온갖 범주를 다 끌어들여서 이제 이걸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 그러니까 이 사람 논리대로 뭐 강간도 성적 정체성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닌 거지. 왜냐하면 그 엄연히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관없는 네. 얘기고 그런 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개인의 자유 허용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냅둬야 되는 그냥 뭐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는 가질 수 있죠. 뭐 저도 뭐 동성애자 그러면은 동성애자랑 이렇게 뭐 직접적인 대면이나 그런 접촉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막 호감, 비호감 그런 감정이 저는 없어요. 그냥 저는 왜냐하면 남들한테 무심한 무관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뭐 자기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아니면 뭐 그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뭐 인식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이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호불호는 가질 수 있다고 보지만 그거랑 별개로 개인의 자유 영역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일이지 이거를 뭐 이렇게까지 문제시 할 일인가 싶고 더구나 이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산주의랑 연결짓는 거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참 굉장히 편하게 사신다. 네, 이렇게 뭐 이런 걸로 뭐 책을 막 써내고 네. 뭐 엄청 많이 팔리진 않겠지만 어딘가에 뭐 자기 친한 집단들에게 팔아먹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보수적이고 보수적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막 그 친한 교회에다가 팔아먹겠지. 그러면은 그 교회 목사님들이 아유 우리 형제님들 이 책 한번 보시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제 21년 발언 중에 이제 이거 이제 청문회 관련해서 서면 질의에도 나온 내용인데 21년에 이런 발언을 또 한 게 있어요. 보면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 진화론이라는 게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겁니다. 진화론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0입니다.라고 발언을 했고 요 관련해가지고 청문회 앞두고 서면 질의서를 제출내가지고 온 답변에 보면은 교육 과정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화론에 대해서는 현대과학의 충분한 설명이 없는 걸로 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는데 이게 그 2006년인가 미국에서 요거 관련해서 그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죠. 제가 이제 트위터에 적었는데 이거 이제 소송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졌어요. 네네. 당시에 이제 그 재판 판사가 이 사람이 그 모태신앙, 그러니까 집안이 개신교 집안 사람이야. 그리고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판결을 많이 내는 걸로 유명한 판사인데 이 판사가 보기에도 택도 없는 그 당시에 소송 제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미국 교과 과정에서 진화론이랑 창조론이 그 당시에 이제 창조론을 한번 깨진 적이 있거든. 과거에 60년대인가 비슷한 재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판결을 냈어요. 얘들도. 그게 그래서 창조론에서 판결을 한 게 지적 설계론이야. 지적 설계론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생겨 먹은 게 구조적으로 보면 다 하나 디자인된 거다. 그럼 이건 디자이너가 있는 거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신이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창조론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근데 요거를 이제 지적 설계론을 판가리를 해가지고 창조론, 그러니까 진화론이랑 지적 설계론 둘 다 교과 과정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서 이걸 재판을 걸었는데 이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린 게 이게 종교적인 의도가 있다. 이 소송 자체가. 네. 그리고 지적 설계론 따져 보니까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좀 검증은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주장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종교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송에서 졌어.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 사람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미국에서 한 10몇 년 전에 이미 판결이 난 그런 케이스를 들고 와가지고 그냥 일단 뭐 창조론은 어차피 그거는 종교의 영역이고 진화론은 그래 아직 검증해야 되고 그리고 뭐 채워져야 될 게 많은 거긴 하지만 계속 검증돼 계속 하나씩 뭔가 추가가 되고 또 그 안에서 논쟁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진화론은 순전히 과학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도 검증 과정에서 보면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 논문을 제출하고 했는데 그 중에 보면은 가라들도 있고, 네. 아니면 오판한 것들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검증 과정에서 뭐 논파되거나 아니면은 구라라는 게 밝혀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창조론자들은 그런 케이스만 집어와가지고 이 봐라 이거 구라다, 그냥 망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조론은 그러니까 순전히 그 진화론의 그 안티테제 아닙니까? 뭐 저는 이거 충분히 그 종교적으로 융합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뭐 진화한 건 맞는데 그런 식으로 굴러가게끔 OS를 짠 게 신이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사실 그거 같은 거지. 뭐 우주의 시작이 빅뱅인데 그럼 그 빅뱅이 될 수 있는 거 그 신이 한 거지. 그러니까 물리법칙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 물리법칙이라는 OS를 만든 게 신이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굳이 뭐 사람
그 성경에 이제 뭐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거 메타포다 얘기해 버리면 되는 거야. 그걸 고지고대로 그냥 등신아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굉장히 원리주의적으로만 파고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성경 원리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잘 살고 그렇게 충실하게 살고 있을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남의 것도 안 탐하고 좀 의문이 듭니다. 이 사람 보면은 뭐 저기 이 양반이 지금 이제 안창호 이 양반이 검사거든. 검사 출신 예, 그리고 검사 헌재 헌법재판관까지 갔다고. 박근혜 탄핵 때 그때 헌재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었어. 이 사람이. 그랬군요. 2012년 초에 임명이 돼가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공직 중간에 뭐 저기 해외 외유 나갔는데 부부 동반으로. 네, 부부 동반으로 갔다 오고 뭐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여러 가지로 보면 뭐 성경에 충실한 계율에 충실한 삶을 살았냐라고 보면은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원리주의적으로 살 거면은 그런 것까지 엄격하든가 자기 편의대로 자기 취향 자기 호불호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거는 되게 원리주의적인 걸 끄집어내고 어떤 것들은 그냥 다 무시하고 살고 이러면 되냐고. 해석의 영역으로 갑자기 막 넘어오고. 좀 자기 편한 대로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엄격해질 거면은. 근데 엄격하지도 못하고 보면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양반도 서울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 서울대 법대도 아니야. 서울대 사학과 나왔어. 근데 이제 40패스 해가지고 네. 법조인의 길을 걸었군요. 네. 사학이었나 사회과학이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 사회과학과일 거다. 사회과학이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시야가 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서 그랬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이런 개신교의 개신주 저 이제 여기에 적어놓은 게 개신교야 반공주의 혼종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자기 편의대로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을 다 끼워 맞춰가지고 그냥 악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동성애랑 여기서는 동성애랑 공산주의를 붙여가지고 뭐 이 창조론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이게 심지어 그 생물학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박사 중에서도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나 같으면 그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OS 만든 게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의 생각이라는 거는 그냥 이 진화론 자체가 약간 좀 없어져야 될 진화론 때문에 뭔가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대체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 허구라는 걸 입증을 못 하잖아. 아니면 창조론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창조론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은 그냥 너무 단순해. 그분들한테는 진화론이 거짓이니까 당연히 창조론이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인드를 어떻게 과학계에 종사를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겁니다 이게. 사람 참 어려워. 네,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9월 6일에 이제 대통령실은 이 양반을 이제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인권에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냥 해버렸네. 근데 이제 뭐 민주당 지지자라면은 사실 이 인사에 대해서도 뭘 하기 힘든 게 뭐 전현희 전 인권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이제 논란을 가져온 양반은 아니었지만은 그 양반도 인권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는 이제 이재명 케이스에 한해서 특히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좀 뭐 인권위원장다운 면모를 못 보였잖아. 네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내부적인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 인권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 무게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라고 보면은 최근 이제 뭐 문재인 정부까지 뭉뚱그려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좀 많이 그렇다. 네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어서 경기도 재정 위기 요 관련해서 보도가 나와가지고 좀 살짝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9월 3일 경기일보에서 무려 단독이라는 단독도 달았지. 이거 이재명 때 같으면 돈 풀어가지고 막았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또 이재명이 당 대표인 것을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민선 7기 기본소득 비제 굴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곡소리. 이게 이제 민선 7기가 이재명 때거든요. 네, 이재명이 이제 민선 7기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전임 도지사 시절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민선 7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김동연이 잘못한 건 줄로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표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재명을 좀 가려놨죠. 네, 살짝 가려놨죠. 약간 부담이 됐나 봅니다. 네. 하지만 뭐 내용은 그래도 충실합니다.
이 민선 7기 경기도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시리즈 추진을 위해서 사용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액 상환이 올해 2024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 액수는 약 3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경기도의 혈세, 경기도 예산으로 갚는 데 쓰는 거죠. 땡겨 썼으니까 갚아야죠. 네. 그래서 경기도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전 도민에게 지급한 1, 2차 재난 네, 뭐 따라 읽겠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의 재원인 지역개발기금 차용금 1조 5,043억 원을 올해부터 분할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요거 관련해서 분할 상환액이 지금 뭐 1,500억인가? 그러니까 2020년에 처음 땡겨 쓴 거에 한해서만 보면 1,500억인가 그렇고 뭐 또 나머지 또 이제 또 땡겨 쓴 게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거기에 대한 내용은 또 앞선 경인일보가 또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죠. 그 올해 6월 19일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일단 지난 이제 2020년에 1차 재난기본소득 여기서 이제 지역개발기금을 6,788억 원을 땡겨 썼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갚아야 되냐면은 2028년까지 매년 1,357억 원을 채워 넣어야 되고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재난 기본소득이 있었죠. 네. 이때는 더 많이 땡겨 썼어. 8,255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땡겨 놨습니다. 네. 땡겨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2029년까지 1,651억 원씩을 각각 상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은 네. 이게 이제 3천 얼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년 1,357억이고 매년 1,651억 원이니까 대략 이제 3천억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년 3천억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자도 있으니까 이래. 내년부터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이 두 개의 상환액이 동시에 나가야 돼 가지고 3,900억 좀 되는 거죠. 3,008억 원. 8억 원. 3,008억 원에 달하는 차용액을 경기도가 이제 뭐 무슨 수를 써서라든 갚아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1, 2차에만 땡겨 쓴 게 아니고 이후에도 땡겨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그 금액이 불어가지고 지금 총 상환해야 될 금액이 3조 2천억 원쯤 되는 거죠. 예, 그게 그러니까는 다 갚는 데까지 들어가는 돈이 네. 이제 원금과 이자를 다 합치면 네.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2029년 같은 경우는 2029년이 되면 이제 그 1조 원 이상을 지역 개발 기금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때 되면 왜냐하면 그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29년이. 네. 근데 이제 잃어버리면은 1조 원 한 방에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29년에는 다시 또 차환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돈을 빌려가지고 차환할 계획이다. 또 다시 지역 개발 기금을 땡겨가지고 지역 개발 기금을 떼우는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 개발 기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지역 개발 기금이에요. 네네네. 이건 이제 뭐 주로 이제 사회 인프라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지. 이거 거의 고정 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고. 이게 이제 그동안에 2019년 이후로는 계속 이게 2천억 원 이상으로 계속 증가되거나 약간씩 뭐 증가 감소폭이 있긴 했지만 대략 한 2,200억에서 2,400억 사이 그 정도로 매년 책정이 됐었는데 예산이. 근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올해부터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1,900억으로 감소를 했어요. 감소가 됐어요. 예산에서. 네네. 이래버리면은 이제 경기도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뭐 도로 이제 최근에 보니까 저기 싱크홀 같은 것도 지금 이건 물론 서울 케이스긴 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지난주였나 저기 서대문 쪽에 네네네. 싱크홀 크게 나오고 그랬던데 그런 것들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저 관련해가지고 YTN 뉴스 보다가 저도 좀 야 뉴스 보는 사람들 답답하겠다 싶었던 게 이제 그 관련해서 토목과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도 명확한 원인을 얘기를 못해요. 당연해요. 그 싱크홀은. 네. 그래서 이게 뭐 애초에 땅 다지기를 부실하게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밑에 들어가는 이제 뭐 상하수관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집안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던져놓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 뉴스에서. 근데 이제 뉴스 시청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원인이 뭔가 궁금할 거 아니야. 네네. 근데 이 나오신 분은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명확하게 답을 못 하는 거야. 그렇지. 그거 어떻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답했어요. 그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솔직하고 학자적인 태도인데. 아, 그럼요. 근데 한편은 시청자들이 보면 좀 짜증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론인들도 아마 짜증 날 거고. 네. 뭐 그리 몽땅하고 네. 뭐 온갖 가능성을 다 던져버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예산을 항상 쥐고 있다가 풀어야 되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거기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이 이만큼 한 500억 예년에 비하면 500억 이상 깎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돈을 방만하게 쓰는 바람에. 근데가 뭐 그것만 건드렸냐? 뭐 다양하게 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개발 기금에서 그러니까 토탈 1조 5천억을 건드린 거고 그다음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네. 거기에서도 5천억 네. 땡겼었고 네. 재난 관리 기금 여기서 4천억. 이것도 심각하죠. 이거 네. 사실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죠, 이런 것들은. 네. 그다음에 재해 구호 기금 여기서도 2,500억 정도 네. 땡겨 썼습니다. 네. 그래서 빚잔치 한 거지, 그러니까. 네. 기금 싹 땡겨다. 근데 얘네들 그때 당시에 네. 막 그 반대 논리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버리면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못 쓴다. 예, 그러니까 경기도민들의 혈세가 그만큼 더 필요하게 된다. 그러니까는 그때 경기도 대답이 뭐였는지 알아? 당시 경기도에 이재명이 경기도의 대답이 지방 정부는 세금 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다는 거는 틀린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도 사람들을 속이는 소리죠. 그렇지. 지금 올해 이 경기도 지역 관리 예산 개발 기금 개발 관리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이게 지금 빚 갚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세수가 줄어서 그래요. 지방세 세수가 줄어서 지금 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무슨 이재명 대놓고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냐 어떻게? 그러니까 당시 경기도가 이제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야. 당시 경기도가 이재명의 경기도가. 근데 그게 물론 당연히 경기도는 직접 세금을 징수를 못 하죠. 못 하는데 그러니까는 국가가 걷어가지고 이렇게 지방세가 있잖아. 지방세를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걸 가지고 쓸 거 아닙니까 경기도가. 네. 근데 써야 될 돈을 못 쓰게 되는 것도 이게 큰일 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만약에 지방채 발행하고 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도민들의 그 세금으로 다가온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아니 기본소득은 그렇게 막 돌려가지고 잘 생각하던 애가 네. 왜 이거는 손씻냐고 손씻고 모르는 체 하나고 책임 회피지. 책임 회피지. 그렇게 하니까 지금 딱 드러나잖아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김동연이 좀 책임 있는 행정가라면 지금 한 소리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하면 안 된다고. 이재명 똥 치워야 돼. 네. 이재명 똥 치워야 되는데 뭐 그런 소리 하기가 쉽지 않겠죠. 뭐 어렵지. 그거 어렵지. 이래저래 욕만 먹고. 은수미도 네. 그거 페이스북에 빚만 나가지고 죽겠다고 썼다가 지웠잖아. 은수미는 워낙 좀 자기가 스스로 구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다 치고 뭐 지금 이제 결국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갔지만은 김동연은 뭐 한 소리 할 만하잖아. 응? 할만한데 이제 아직 이제 개딸 무서워서 쉽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탁 치고 나가야지. 대권 주자로서 어떤 면모를 보여주는 거 아니야. 좀 쫄지 말고 한 소리 하라고 제발. 그런 건 김어준이 해야 되는 얘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뭐 이재명이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봅시다. 네. 이거 이제 지역 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행안위에서 의결이 됐어요, 드디어. 네, 뭐 밀어붙이겠다고 하더니 아마 추석 밥상머리에 올리려고 네. 급하게 그냥 밀어붙였나 봅니다. 이게 이제 지난 9월 5일날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가 있었고 이때 이제 행안위 출석위원 20명 중에 이제 12명이 찬성, 8명 반대로 해가지고 지역사랑 상품권법이 의결이 됐습니다. 네네. 이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지역화폐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화폐는 이미 지역사랑 상품권법이고요. 여기 이제 그래서 지금 그 행안위에서 통과가 됐고 이제 그래서 이제 법사위를 거쳐가지고 빠르면 26일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추석 이후가 되겠군요. 네.
자, 그래서 이 개정안은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해서 심의를 했고, 그래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 그러니까 이 지자체가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거를 국가는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 이거 이거 처음에도 저번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이거 참 진짜 얼토당토하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똥은 니네가 싸는데 왜 중앙정부가 무조건 밑을 닦아줘야 되냐고. 이게 무슨 지방자치야 이게. 아니 그리고 이거는 애초에 그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거 헌재로 던져지면 위헌 판결 날 소지가 다분한 법이거든요. 이 법 자체가. 네, 네. 무척 상품권 진짜. 그리고 이럴 거면 이 법이 만약에 뭐 헌재에서 패스돼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그냥 오늘의 상품권 대체 왜 있는 거야? 그거 없애자고 하겠지. 그거 뭐 필요 없다고 없애자고 하겠죠. 오늘의 상품권 훨씬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얘네들이 얘기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현재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시키고 이게 이제 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제 도모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또 반복하려니까 다 그렇지만 주식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역 상품권은 지역 간의 경쟁을 부추길 뿐입니다. 이 할인율 경쟁을.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중앙에서 이제 재정 보조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지역 재정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할인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티몬 UF에 그 국가 세금으로 보조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그렇죠. 크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우리가 티몬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니까. 근데 결국은 이거 이유는 코너아이만 먹는 건데 이걸 할 거면 아니면 발행사를 그냥 그 국영기업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발행사를 하나 세우든지 새로 이윤이 그냥 그 사기업으로 빠지지 않게. 아마 이제 이재명이라면은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각자 코나이 같이 뭐 하나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럴지도 몰라. 그러면 이제 거기가 이제 뒷돈의 온상이 되는 거지. 이거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코나이가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는 중이다. 그걸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 이재명이 무슨 코나이 뭐 대표이사가 아닌 다음에 이렇게까지 목맬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여요. 아무리 자기 대표 정책이라고 해도 그렇지. 뭔가 자금 회전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지. 뭐 당장에 문제가 안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내년에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 그 결제일에 이제 제대로 그 결제를 못 해주면 한번 빵꾸 나면 확 그 TMF처럼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좀 음모론적으로 보면은 이걸 결국 통과를 시키긴 했는데 이제 뭐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이게 본회의 통과를 해도 거부권 또 쓸 가능성이 크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거부권 쓴 거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그 헌재로 돌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헌재로 위헌 판단을 받아 보면은 헌재로 돌리면 확실하지. 위헌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네. 법안 자체가 워낙 말이 안 되는 법안이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참 이런 거나 통과시키고 있고 어휴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 이제 이어서 지금 이제 문다혜 씨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수사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애초에 뭐 검찰의 기획 수사는 아니에요. 고발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뭐 이러나 저러나 수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다만 이 관련해 가지고 좀 검찰이 좀 엄포를 더럽게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망신주기식으로. 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그 보도한 측에서 보면은 딱 검찰에 빨대 꽂고 쓴 거거든 기사를. 그렇죠. 검찰 발로 나온 그런 소스들이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문다혜 씨 제주도에서 이제 뭐 별장 얘기 나온 거. 그 이제 사실은 별장도 아닌데. B&B잖아요. 그게 공유 숙소. 네, 공유 숙소 그거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말하자면 개인 사업 하시는 그 사업장인데 이거를 마치 별장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된 내용들도 있고. 한마디로 그냥 펜션이다 이건. 그리고 그렇게 또 고급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2억 몇천짜리인가 뭐 그렇더라고 제주도에. 네네. 그래서 문다혜 씨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래저래.
이제 그런 어떤 개인 사업장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다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압색도 아니고 압색 어제 이제 정치신세계에서도 말씀 이걸 이런 걸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저기 공유수소에 들어가서 압색할 게 뭐 있어요? 거기 무슨 자료가 있다고 그냥 현장 답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거기서 무슨 뭐 대단한 걸 캐낸 것처럼 타이틀을 그렇게 보신 거지. 압수수색 들어갔다. 그냥 가서 사진 찍고 오면 끝이야. 그래서 뭐 건진 게 없다면서 당연한 거지만 건질 게 없는 거죠. 그렇지 건질 게 없어. 그냥 집 있고 뭐 생활용품들이나 있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에 뭐가 있다고 무슨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그렇지. 아니 우리가 뭐 펜션이나 이런 데 가면 건질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리고 검찰이 그걸 모르고 갔겠냐고. 알면서 갖고 이제 그걸 무슨 이제 별자인 것처럼 호도해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옛날에 진짜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님 그 호화 요트 뭐 네. 이런 거 떠오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전병인 당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이제 그 논두렁 시기에 빗대 가지고 논두렁 시기도 사실 이제 검찰이 이제 엄플해 가지고 굉장히 망신주기식으로 그렇게 이제 써먹었죠. 서사를 짜가지고 이제 퍼뜨린 거잖아요. 네네. 그런 식의 이제 망신주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뭐 이제 그런 거를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제 뭐 민주당 일각의 이제 어떤 움직임 같은 걸 좀 보자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요거 이제 직접적인 요 케이스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겠는데 직접적인 연관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친명 유튜버 제이 컴퍼니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름 정도는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여기도 이제 굉장히 뭐 실제로 콘텐츠 보면 우리 방송 수준만도 못해요 얘네들. 아 진짜? 네.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냥 썰 푸는데 이게 뭐 제가 이제 뭐 내가 잘났다는 얘기는 아니지.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맞아 그래. 나 잘났는데 이 제이 컴퍼니 이 방송 들어가 보면은 진짜 머리 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건 나랑 킵에 뜨면 내가 한 2분 안에 처벌할 수 있겠다 싶은 수준이야. 아니야 AI는 바를 수가 없어. 그냥 대놓고 우기면 돼. 아니 제이 컴퍼니 사람인데? 아이 사람이면 뭐해 머리가 AI처럼 기계처럼 돌아가는데. AI는 검색 능력이 뛰어나지. 여기는 아무튼 굉장히 이제 등거 없는 사람이에요. 등거 없는데 자의식만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일 이기기 힘든 사람이야. 이거 못 이겨 이거. 이길 수는 없죠. 이길 수는 없는데 시청자들 앞에서 망신 줄 수는 있지. 아니야 근데 가세연의 케이스를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다 광신도들이야. 김세희가 그렇게 저격을 당해도 야 그래 역시 김세희가 옳았어 막 이러면서 돌아다닌다니까. 아무튼 이 사람이 뜬금없이 9월 29일 날 문재인 그러니까 대통령 사저 부근에서 문재인 탈당 촉구 집회 개최를 예고를 했어요. 공지도 띄우고. 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9월 5일 날 민주당 수석 대변인 조승래가 이제 서면 브리핑을 냈는데 내용이 뭐였습니다.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안 된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를 표방하는 유튜버가 이달 29일 문재인 대통령님의 양산 사저 앞에서 당원들을 모아 집회를 하겠다고 한다. 해당 유튜버는 사저를 돌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주당 탈당을 요구하겠다고 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당원들의 바람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 당의 반대 세력에 끼어들 여지가 있고 어떤 행태로든 퇴임 하신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집단 시위를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명을 냈는데 여기 이제 요것도 어제 정치실력에서도 다뤘지만은 요거 좀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내용이 좀 그래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 보면은 우리 당이 반대 세력이 끼어들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저쪽 숙골들한테 이용당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우리가 여기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용당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사저 근처에서 하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사저 근처가 아니면 해도 된다는 얘기 되는 거야 이거는. 어쨌든 이거 원팀에 해가 된다. 이런 얘기죠. 민주당은 그리고 우리 이재명을 위한 방패 두께가 얇아질 수 있다. 뭐 이제 걱정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볼 일리가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명이 나오니까 이제 수석 대변인 그 뭐 입장문이 나오니까 이제 이 제이 컴퍼니가 같은 날 이제 라이브를 켰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탈당 집회도 많았는데 이거 가지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입장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야, 그 대신에 우리는 막 해당 행위로 막 사람들 막 털려 나가고 그랬어. 털려 나가고 화장실도 못 쓰게 하고. 야, 공보국에서 이렇게 미리 얘기만 해준 거로도 다행인 줄 알아 너는.
참 웃기지도 않네 이게. 뭐 자제를 촉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야 부탁까지 받으면서 말이야. 우리는 그냥 없는 취급당하고 막 한 줌이라고 무시나 당하고 뭐 1,000명도 안 된다 그런 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똥파리 소리 듣는 건 기본이고. 아직도 수박 똥파리 그러면서. 그러니까 참나. 그래서 아무튼 이제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요 라이브는 이제 가피우스님이 보시고 쓴 기사를 저도 나온 건데. 프레임메이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왜 이 집회를 기획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 간섭해왔고 조국 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를 밀어줬기 때문에 화가 나서 탈당 집회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피우스님 설명에 따르면 이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라기보다 이재명 지지자예요, 그냥. 네네네. 그래서 아니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혁신당을 언제 그렇게 밀어줬어? 우리 당은 또 언제 그렇게 밀어줬어? 안 믿어졌지. 조국 때도 딱히 그렇게 뭐 찾아오니까 뭐 만나서 뭐 찾아오면은 만나지. 뭐 차 한잔 하고 좀 뭐 환담 나누고 뭐 그래, 아니면 조국 그러면 술 한잔 한 막걸리 한잔 한 적 있지. 조국도. 그 당 만들기 전이었지 그건 아마. 예, 네. 그냥 뭐 힘내라 그러셨지 뭐. 그 힘내라 그러고 그럼 뭐 거기서 뭐 너 쫄딱 망한다 그런 소리 할까? 야, 오히려 그 총선 때 부울경 그쪽 지지 유세 해주셨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불경 그 저기 민주당 유세에 나가 지지 지원 유세 해주셨잖아. 그래서 약간의 좀 우리 이미영 책임위원이 손해 좀 봤지. 손해 보셨죠. 그래서 뭐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님 왜 저기 계시냐 그러고 이제 맨날 답답해하고 있는데 이 새끼는 무슨 조국당이랑 세미에 밀어졌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 보는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참 이렇게 달라 같은 현상을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어찌되었건 문파들이 눈치를 보게 만들었고 이슈화되었으니 우린 목표를 이루었다 또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누가 눈치를 보는 눈치 보는 거 문파가 아니고 이재명인데 지금. 그 다음에 비명계 아마 의원들 예. 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여기서 말하는 문파라는 게 이제 민주당 내에 반명 세력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얘 눈치 안 보는데. 안 볼 것 같은데. 지금 뭐 보고 지금 이런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정말 자의식 과잉이 느껴지네요. 그러면서 이제 요 집회를 이제 뭐 처리할 수도 있는데 조건을 내걸었어요. 네네. 당원들과 유튜버를 대상으로 문 전 대통령 탈당과 조국 혁신당 및 새로운 미래당과의 관계 정립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의 선거 기회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간담회를 열어달라. 그러면은 집회 안 열겠다. 그 어찌됐건 대통령이 탈당시키면 집회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 많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지난 대선 때 그렇게 윤석열이랑 박빙으로 졌잖아요. 네네.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빼버리면은 박빙으로도 못 져. 이재명은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이런 요구는 이동영도 안 하는 요구인데, 야 자기가 뭐 벌써 그 정도 급이 된다고 생각하나? 대변인이 뭐 한마디 하니까 뭐 뽕이 찰만하지 않겠습니까? 야, 뻐렁치는데. 우리가 막 방송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어디 뭐 정치인이 우리 방송 나이브 TV라는 데서 말이야 이런 소리를 하던데 이런 한마디만 해줘. 우리도 얼마나 뻥이 차 모르겠어. 그래도 이렇게 막 뭐 요구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게 어떤 내용에 따라서 나도 뭔가 요구해야 될지 몰라. 하지 마. 무조건 하지 마.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지 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9월 그 다음 날 또 이제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가 또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발언을 이제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이 이 대표가 거듭 강조했던 내부 분열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고 언제나 패배의 원인이었다. 우리 안에 차이가 있다고 한들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지가 않을 것이라는 단계의 메시지를 되새겨야 한다. 우리 내부의 작은 분열이 불신하마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지금은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대표와 야당 죽이기 수사, 전 정권 정치 탄압 수사에 맞서 싸워야 할 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수사랑 여기서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문다혜씨 수사랑 또 엮고 있어요. 네네. 이것도 참 이제 참 그렇고. 뭐 신나게 엮고 있죠. 네. 얘들은. 뭐 우리 안에 차이가 있다고 한들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지 않다. 이 말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수박 똥파리 이직 소리를 듣고 있지 대체?
그리고 이찍이라는 워딩은 이재명도 썼잖아. 이재명 버리고 이찍이라는 워딩을 그렇죠, 썼잖아. 그렇죠. 심지어 뭐 지 그 유세 돌다가 유세 돌다가 어느 그, 술집이었나 식당에서 이렇게 젊은 커플들 이렇게 반응이 시원찮으니까 이찍인가? 뭐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고 다녔잖아. 당 대표 그다음에 대선 주자라는 양반 새끼가 좀 지가 지 입으로 그런 소리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우리 안에 분열 타령을 하고 있냐고. 지가 분열을 획책해놓고는 지가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분열 아주 그냥 들끓게 만들어놓고는 이제 와서 수습이 됩니까? 지가 앞서서 그래 그 말을 그렇게 퍼뜨리고 다녔는데 그 한 번만 이찍이라는 소리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들한테 다 그냥 저 소리 해도 되는구나, 저 소리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지지자들은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자 이제 서로 수박 타령하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안에서. 네. 아휴 그래서 참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대통령님 나가라 소리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국도 마찬가지고 뭐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자기들 사법 리스크랑 지금 대통령님 관련한 이 수사를 이제 엮으려고 들고 있습니다. 이러니 대통령님 뭐 누가 지켜줍니까? 그런 말씀을 이제 일찌감치 하셨던 거지. 네, 그러니까 니들이나 잘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엮지나 마라. 예. 지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 엮지나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통령님이 알아서 잘 지키십니다. 네. 그리고 진짜 그 가피님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문다혜님께서는 진짜 SNS에 웬만하면 글 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본인 성정이라 가지고 잘 되겠나 싶다. 그렇죠. 성격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진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별의별 게 다 꼬투리 잡혀가지고 이게 왜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변호사랑 상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공식적인 그런 목소리를 지금 낼 필요가 있는 그런 거죠. 것만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은.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프레임메이커 기사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 요거 이제 잠깐 봅시다. 저도 좀 아리까리 해가지고 요 부분은 이제 돈 봉투 넘어 찻대기로 돌아가려나 국힘 민주당 지구당 부활론이라는 이제 9월 4일 프레임메이커 기사입니다. 이건 이제 여기서는 이 그 지구당 부활론 자체를 다루기보다 여기에 관련된 이제 언론의 시각을 다루고 있는데 언론의 시각이 좀 이제 그 편향돼 있다. 네, 편향돼 있고 굉장히 진영주의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말까지 보면 요 관련된 기사들이 처음 나왔어요. 요때 이제 나온 것 중에 이제 아이엠 피터 칼럼을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6월 10일 날 올라온 칼럼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동훈이 주장하는 지구당 부활이 뭐길래라는 제목이 이제 아이엠 피터의 칼럼인데 이때 이제 아이엠 피터가 비판을 한 게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내 당협위원장들도 지구당의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어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힘을 얻게 되지만은 지구당 부활이 국민에게 줄 혜택은 없으며 2004년 오세훈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다시 이제 부활시키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국힘한테 유리한 그런 정책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힘이 선거에서 진 게 그 지역 조직이 이제 많이 붕괴됐기 때문에 졌는데 이 지구당이 부활하면은 지역 조직을 되살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취지의 칼럼이었고 당시에 이제 이 지적이 이제 가피우스님 해석에 따르면 상당히 타당하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주 9월 1일이니까 지난주 맞지? 네. 지난 주말에 이제 이재명이랑 한동훈이 회동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이 지구당 부활에 관해 가지고도 여야 협력하기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6월달에 IMPT가 쓴 이 칼럼에 따르면은 요 합의 봤다는 거에 관해서 한번 비판할 만하잖아. 근데 못 본 척하는 거야 IMPT가 이후로는. 이게 그 IMPT가 말입니다. 네. 6월에 썼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뭐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저희도 뭐 제대로 꼭지 잡아서 다룬 적은 없긴 하지만 한 마디 정도는 이렇게 스쳐 지나간 적은 있거든요. 네네. 저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구당 부활 이게 그러니까는 좀 저도 바람직하지 않게 바라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이미 민주당에서는 이미 화답하고 있었어.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는 그렇죠. 지구당 부활 정도는 뭐 그래. 민주당도 지구당 부활 얘기를 꺼냈었으니까. 꺼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때는 마치 이제 근데 한동훈이 해가지고 막 이게 이슈가 올라온 것처럼 칼럼을 썼다면은 매우 게으른 처사다. 이건 훨씬 더 오래됐다. 지구당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는. 그리고 이제
이제 오세훈법이라고 2004년에 이제 지구당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오세훈이 발의한 법이거든요. 네네네.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오세훈의 입장은 이제 찾아보니까 오세훈은 그때 이제 2004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꾸준히 네. 일관성 있게 아무래도 이제 자기 이름으로 된 법이라 그런지 네. 애착이 강한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보다는 낫지 그런 점에서는 일관성은 있으니까. 네, 일관성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 아이엠피트 같은 그런 뭐 이제 1인 매체고 이제 군소 매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못 본 척 하고 있냐 그건 아니고 지금 한겨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웃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6월 20일 이제 한겨레 칼럼에서는 비슷한 취지로 비판을 했어요. 한동훈이 이제 네네. 화두를 던졌다고. 그랬다가 이제 그 1일 날 이제 다시 이 한동훈이랑 이재명이랑 합의 봤다고 그 얘기 나오니까 기사 표제가 이래요. 차떼기 뒤 사라진 지구당 당원 주권 바람 타고 20년 만에 기지개. 표현 죽인다. 네. 당원 주권 바람 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기사가 났었고 예. 이게 이제 뭐 내용 보면은 지금 이제 뭐 당원들의 어떤 그 목소리가 커지고 그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체제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지구당을 부활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애초에 2004년에 오세훈법이 발의됐을 때 그때 제기됐던 지구당에 관한 문제들이 해소가 됐느냐? 특히 이제 뭐 자금 관련해서 별로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당이 부활 필요성은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뭐 황작가 TV에서 이제 그 황작가 TV에서 황 작가님이랑 이제 그 청취자분들이랑 이렇게 네, 토론하는 내용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외 정치인은 사무실도 낼 수가 없고, 뭐 그런 당연히 후원금도 못 받고 그러니까는 어느 지역에 가면 항상 그 지역의 국회의원 사무실만 딱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새로운 신진 주자들이 치고 들어오기도 힘들어지고, 그렇죠. 아니면 저기 상대 당에서도 네. 어떻게 좀 활동하기가 힘들어지는 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과 다시 달라지는 거는 있어야 되는데 대신에 뭐 지구당이 부활을 한다 하면은 예전에 이제 지구당이 없어지게 된 원인이 됐던 자금의 투명한 관리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건 저도 이제 단순히 비판적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뭐 누구 편하자고 이런 식으로 법을 던지려고 한다. 뭐 그렇게 볼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IMPT는 굉장히 그냥 정략적으로 그렇게만 보고 한동훈 안 되지. 한동훈 부패의 온상인 지구당을 부활시킨다고 하는데 합의 딱 되니까 입 딱 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굉장히 이게 새로운 시민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것처럼 지금은 괜찮다 네. 이런 입장으로 바뀐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4일날 이제 우리 당 선임 대변인 김연옥 선임 대변인이 이제 입장을 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지구당 꼼수 부활이라고 그렇게 강도 있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구당은 이제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상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러면 막 과거의 그러니까 지구당 체제 자체가 그런 거라면은 그 어떤 앞서 말씀하신 지구당이 없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외 정치인들의 문제, 원외 정치인들의 어려움 같은 것을 타개할 수 있는 다른 보완책을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 네. 지구당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부활이 되면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많이 보게 되는 경우는 이 우리 새로운 미래 선임 대변인님의 말씀처럼 양당 기득권 정당이 그래도 이득을 더 많이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은 더 공고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정치 세력의 어떤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 게 바람직한지 우리도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무조건 막는 것보다는. 그렇죠. 무조건 이제 저 새끼들 그냥 자기들 해먹으려고 든다.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측에서 새로운 미래 측에서도 그냥 무조건 막는다기보다는 혹시 대안 같은 게 좀 준비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완책을 한번 좀 강구해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시당 사건이 있었잖아. 그렇죠. 돈 없어가지고. 예, 한번 문을 닫아서 그다음에 집기들 다 빼놨다가 지금은 다시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새로운 이제 부산시당 위원장이 선출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열심히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아직도 쉽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사비를 털어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러니까 지금 후원금을 부산시당이 따로 거둘 수가 없으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여전히 대책이 필요한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이 지구당의 어떤 폐해는 막고 그다음에 그 이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구당 정치에 준하는 그런 어떤 정치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필요해 보인다. 네,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빠듯하게 네. 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을 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찌됐건 간에 제목이라도 추석 특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목만이라도. 네, 일단 제목은 확정입니다. 네, 추석 특집으로 제목은 추석 특집인데 이제 내용을 뭘 할 것이냐. 송편 빚은 이야기라도 해야 될지. 네,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